거울에 관한 이야기 김인숙. 제과점의 유리창은 물빛이었다. 하늘 꼭대기에서 어슷 빗나가기 시작한 1시 무렵의 해가 차양 위에 걸려서 차양의 색깔을 창에 부어준 것이었다. 어쨌든 물빛의 유리창은 시원해 보였다. 유리를 통해 밖을 내다보는 동안 나는 바깥이 이글거리는 폭염의 한낮이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곤 했다. 내가 앉은 곳의 체감으로 바깥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였다. 폭염의 아지랑이 사이를 느릿느릿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라던가 훅훅 내뱉어지는 더운 숨이라던가 하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널목 저편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나는 순식간에 참을 수 없는 더위가 훅 하고 몰려들었다. 어머니의 이마에서부터 뺨으로 툭툭 떨어져 내리고 있을 땀방울의 근지러운 느낌이 그대로 내 목 언저리에서도 느껴졌다. 어제 저녁 어머니와 약속을 정할 때 어머니가 건널목 저편에서 버스를 내리실 거라는 걸 내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이 제과점이 약국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고 계셨다. 너 기억나니? 너 그때 왜 손가락 사이에 습진이 생겼을 때 말이다. 무슨 수를 써도 그게 나아야지 말이다. 손가락 사이가 툭툭 짓물러 터지는데 이걸 발라봐도 안 낫고 저걸 발라봐도 안 나아. 내가 네 손 붙잡고 얼마를 걸어서 그 약국까지 갔었던가 모른다. 7살 적의 기억. 그러니까 벌써 20해도 훨씬 전의 일이지만 그건 나도 기억하고 있는 일이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일을 잊고 있으면서도 유독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습진으로 인해 겪었던 일이 내게는 너무 고약했기 때문이었다. 친구와 공기놀이를 하던 중이었을 것이다. 옆에 앉아서 친구와 내가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확 잡아채서는 손바닥을 쫙 벌리게 만들었다. 친구 어머니는 내가 보는 앞에서 공깃돌을 마당 저편으로 팽개치고 그걸 되짚으러 가려는 자기 딸의 머리통을 호되게 쥐어박고 그러고는 자기 딸의 손을 빨래비누로 박박 문질러댔다. 그때 내 손을 잡아채던 친구 어머니의 매몰찬 손길의 기억, 그것이 내가 7살 나이에 겪었던 습진의 기억이었다. 내가 나중에 네 고모한테 그 약국이 용하더라고 알려주느라 한 번 더 거길 갔었지 뭐냐. 그때 거기 옆에 제과점에서 빙수를 사 먹었었는데 어찌나 네가 눈에 밟히던지 말이야. 널 데리고 갔을 때 네가 그렇게나 빙수 한 그릇만 사달라고 하던 걸 그깟 건 뭐라고 한 그릇 사줬으면 좋았을걸. 세상에나 그 집 빙수가 그렇게 맛있더라. 지금 그 제과점 얘기가 아니라 전에 있던 데 말이다. 우연찮게도 여전히 약국과 제과점은 나란히 붙어 있었지만 지금의 약국과 제과점 모두가 30년 전의 그 약국, 그 제과점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께 빙수를 사드리겠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깟 거 먹자고 거기까지 갈 일 있냐고 마다하시다가 끝내 응낙을 하셨던 것이다. 어머니가 건널목을 건너셔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세상에 어머니는 내가 7살 때 일을 저렇게 잘 기억하시네 하는 감탄 때문에 갑자기 내가 느끼고 있던 걱정 전부가 모두 다 터무니없는 것처럼
여겨져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건널목 앞에 서 계시는 어머니는 다시 위태롭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건널목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차도 아래로 내려서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거기 서 계실 뿐이었다. 느릿느릿 필요 이상으로 커 보이는 손가방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와 목덜미의 땀을 닦아내리면서 어머니는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나와야 한다는 걸 번번이 잊는 것처럼 이제 햇살 뜨거운 날에는 양산을 갖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으신 모양이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비를 흠뻑 맞은 채로 내 집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온 날이었다. 엄마, 우산은? 내가 물으면 어머니는 그냥 환하게 웃으신다. 그때 어머니의 손에는 미역 한 타래가 들려있다. 어머니는 그날이 당신 딸 자식의 생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셨고 그 자식을 위해 벌써 한 달 전부터 찬장 깊숙이 챙겨두었던 미역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다. 글쎄, 비 오는 걸 빤히 보고도 우산을 안 갖고 나왔지. 늦을까봐 내쳐 와버렸다. 너 나가기 전에 와서 미역국 끓여주려고. 그렇다. 어머니에게 중요한 기억은 우산 따위가 아니었다. 딸 자식의 생일과 딸 자식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호수와 딸 자식의 전화번호,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잃어가고 있는 기억들이 그저 사소한 것들이기만 하였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그저 사소한 것들 말이다. 예컨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는 다시 닫아야 한다는 것, 가스를 다 쓴 뒤에는 반드시 밸브를 잠가야 한다는 것, 수돗물 역시 틀었다가는 다시 잠가야 한다는 것, 그런 정도의 사소한 것들 말이다. 어제 저녁 친구 어머니의 부음을 받고 들렸던 영안실에서 나는 내 어머니를 생각했었다. 돌아가신 친구 어머니에게 치매가 있었다. 생전에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도 나는 친구 어머니 영정 앞에서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치매 환자인 친구 어머니가 길을 잃어버리고 거리에 서 있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곧 친구 어머니의 모습이 내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내 모습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약속 시간보다 두어 시간이나 먼저 나와 제과점 옆으로 즐비한 가구점들을 구석구석 살폈다. 어느 가구점에나 화장대나 거울이 없는 곳은 없었지만 처음부터 딱히 어떤 것을 사겠다는 생각이 없어서였는지 쉽게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어울리는 것, 애시당초 어머니 방에 어울리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 수 있는 걸까? 어머니 방에 놓인 가구들은 전부 다 20년, 30년씩 흘러간 것들이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깨트려 버렸다는 경대가 오히려 그중 역사가 가장 짧아서 10년쯤 된 것이었다. 어머니가 쓰던 안진뱅이 화장대는 전에 집주인이 쓰던 것이었다. 전 주인은 어머니가 그것을 몹시 탐낸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당시 중고치고는 매우 비싼 값으로 그것을 어머니에게 팔아치웠던 것이다. 어쩌면 어머니로서는 그것이 당신 생애의 가장 큰 사치였을 것이다. 어느 날 화장대의 거울 밑받침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생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새 것을 장만해 드리려고 했음에도 어머니가 그것을
굳이 마다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거울을 깨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했었다는 소식을 올케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어느 날 바뀐 양말을 신고 내 집에 다니러 오셨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한쪽은 흰색, 한쪽은 붉은색이었던 짝이 다른 양말. 그때 내가 잠깐 울었었던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때 내가 잠깐이라도 눈시울을 붉혔다면 그건 짝 바뀐 양말보다는 그 양말 위에 초라하게 솟아있던 어머니의 종아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푸른색 힘줄이 툭툭 돋아나 있던 그 종아리는 평생을 고단한 노동으로 살아온 한 칠순내 노인네의 힘겨운 인생을 웅변하고 있었다. 머리의 기억이 다 사라진 뒤에라도 육체가 증거할 삶, 그 삶의 고단하고 힘에 겨운 흔적들. 그런데 혹시 동생은 벌써 어머니에게 새 화장대를 장만해 드리지 않았을까? 가구점 골목의 끝에 이르러서야 나는 뒤늦게 그런 궁금증을 가졌다. 노인네 방에 화장대가 2개나 된다면 그것도 별로 좋은 풍경은 아닐 듯 싶었다. 그때 난데없이 가구점 골목의 끝에 고 가구점이 보이더니 그 쇼윈도 안에 작은 경대가 하나 보였다. 옛날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뚜껑의 반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었다. 날은 너무 더웠고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가게에 들어가 그 경대의 구석구석을 살피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것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 정도 크기의 경대라면 동생이 어머니에게 이미 화장대를 새로 사드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았고 또는 그것 하나만이더라도 괜찮을 것처럼 보였다. 혹시 또다시 어머니가 거울을 깨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큰일 같은 건 절대로 나지 않을 만큼 그 거울이 작고 안전해 보인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기도 했다. 어머니가 건널목을 건넌 건 신호등이 2번째 바뀐 뒤에도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다시 그 파란불이 전멸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제과점 안으로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조금 안쪽에 앉아있는 나를 찾기가 어려운지 우두커니 입구에 서 계셨다. 가만 보니 우두커니인 것만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앞섭에 블라우스 깃을 벌려 에어컨 바람을 가슴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나를 만나러 그 제과점 안으로 들어서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계신 것이었다. 엄마! 비로소 어머니의 시선이 내게로 왔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은 분명 안도의 빛이었다. 잃어버린 것,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저렇게 소중한 것을 찾았다는 듯한 얼굴, 바로 그러한 얼굴.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버렸다. 건널목에 왜 그렇게 오래 서 계셨어요? 어찌나 땀이 흐르던지 눈이 아른거려서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배지도 않더라. 다른 사람이 걷더면 파란불이지. 아이고, 얘가 10이나 붙이자고 날 오랬나? 어머니는 화를 내지도 못하고 한숨 소리로만 내게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을 확인시켜 드리지 않았었더라도 이미 당신 자신에 대해 충분히 상처를 입고 계신 거였다. 앉으세요. 나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오랜만에 모녀가 단둘이 함께 앉게 된 자리였다. 어제 저녁 어머니와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나는 벌써 그런 전화를 드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는 가급적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 여기 참 많이 변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밝다. 방금 전에 일 같은 건 까맣게 모른다는 듯 시침을 뚝 뗀 목소리. 당신 등 뒤에서 몰래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혹은 퀴퀴한 냄새의 장롱 속을 들여다보니 과일 몇 쪽 남았던 게 난데없이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어머니는 늘 시침을 뚝 떼고 밝게 소리치신다. 참 별일이다 라고.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당신 자신이 두려우신 만큼이나 당신 자식들의 실망과 공포가 두려우신 거였다. 언제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자식 쪽의 일이다. 7살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으리라. 어떠한 순간, 어떠한 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손을 놓은 것은 분명히 나였다. 어머니가 짝 박힌 양말을 신고 오셨던 날, 나는 이제 비로소 내 쪽에서 잡아드려야 할 어머니의 손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고 그 손 안에서 내 손을 빼내어 버렸다. 어머니가 평생을 힘주어 왔던 당신의 손 안에서 살그머니 달아나 버리던 딸의 손, 그래서였을 것이다. 벌써 몇 달 동안 어머니는 내 집에 다니러 오실 수가 없었다. 그때 어머니는 내가 우는 것을 보셨거나 혹은 내가 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것이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내가 3번째 아이를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날 어머니의 손에는 한약방에서 지어온 약재가 들려져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약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하지 못하신 채 마치 양말을 짝 맞춰 신어야 한다는 것을 잊은 것처럼 그 약을 놓고 가는 것도 그래서일 뿐이라는 듯이 그 약을 잃어버린 짐 보퉁이처럼 내 집에 놓고 가셨다. 내 집에 앉아있던 동안 내내 어머니는 당신의 짝 박힌 양말만을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내가 일껏 농담을 한다고 그건 뭐 새로운 패션이야? 하고 말했음에도 어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았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 뒤에는 냉장고 문을 닫지 않으셨다. 그때까지도 나는 어머니가 잃어버리고 있는 습관적인 기억들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이미 나는 어머니를 걱정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자식이었다. 1번째 아이, 2번째 아이, 그리고 3번째 아이까지 유산해버린 이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어 드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 역시 아무리 애를 써도 안타까운 신기루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감추지 못하셨다. 당신에게는 금쪽 같았던 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라고 밤마다 땀 젖은 머리칼을 한 올 한 올 쓸어 올려주었던 딸이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 딸을 바라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다. 잊혀지는 것, 그것이 지나간 시절의 희망이거나 현재를 짓누르는 절망과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지.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것도 잊지 않고 계셨다. 고작 당신이 입고 있는 것은 양말은 반드시 제 짝을 맞춰 신어야 한다는 사실,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변기물을 내리지 않고 나왔을 때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벽장 위에 숨겨놓은 위스키를 마셨다.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닫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을 때 나는 열린 냉장고 문 뒤편에 숨어 싱크대에 숨겨두었던 소주병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어머니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과일주를 담을 작정이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거울을 깨뜨려서 큰일이 날 뻔했다는 전화를 걸어오던 날 내가 영하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손 아래 올케는 울먹거리던 끝에 귀엽고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었다. 물론 어머니의 말처럼 올케는 착한 여자였다. 동생과 함께 처음 인사를 오던 날 대뜸 나를 언니라고 부른 이후 한 번도 나를 시누이라고 멀리 해본 적이 없는 올케였다. 그건 어머니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큰 오빠에게서 어쩌다가 뭉칫돈이 송금되어 올 때 어머니가 그 돈의 한 귀퉁이를 헐어 올케에게 주면 올케는 당장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고마워요 엄마 라고 애교를 떨어댈 수도 있는 여자였다.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왜 막내인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거냐고 푸념을 해본 적이 없는 착하고 귀여운 그 여자는 다만 어머니가 잃어버린 기억들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일 뿐이었다. 어머니가 가스를 안 잠그셔요. 어제도 냄비 하나를 그대로 태워 먹었지 뭐예요. 그깟 냄비야 상관없지만 어떡해요. 부엌에 들어가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올케가 걱정을 해올 때마다 그건 노인네의 사소한 건망증에 지나지 않는 거다 라고 말을 해주곤 했다. 그건 나 자신에 대한 위로이기도 했는데 올케가 기다렸던 말 역시 바로 그러한 말이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그런 대답을 해줄 때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요 언니 하면서 말끝이 활짝 밝아지곤 했다. 그랬다. 내가 바라고 올케가 바라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사소한 일들일 수 있었다. 신경이 바싹 곤두선 올케가 어머니의 뒤를 쫓아다니며 안 닫은 냉장고 문도 몰래 닫고 가스불도 몰래 내리고 어머니 방 구석에서 냄새를 피우고 있는 곰팡이 핀 음식 찌꺼기들도 몰래 치우고 그런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은 아직 사소한 일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올케가 정작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일들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멀쩡하게 일어난 어머니가 벽에 똥칠을 하고 있을까봐 절대로 사소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올케는 겁을 먹고 있는 거였다. 어머니가 거울을 깨뜨려서 큰일이 날 뻔했다고 말하다가 말고 올케가 느닷없이 울기 시작했을 때 내가 올케에게 짜증을 부렸던 건 역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 화장대 거울은 반신상을 비출 만큼 큰 것이어서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면 온 방안이 거울 파편으로 난장판이 되었을 것임은 쉽게 상상이 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는 그게 큰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이제 갓 돌을 넘긴 막내 성진이가 하필이면 그때 어머니 방에 누워져 있다가 팔뚝과 허벅지에 피를 조금 흘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이는 건강하게 올 수 있는 목청을 갖고 있지 않은가. 아직은 무사한 생의 순간들,
중요한 것은 그것뿐인 거라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야만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게 되리라고.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어머니에게 물을 수 있으리라고. 중요한 것은 아직은 무사한 생의 순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이다. 언니는 몰라요. 성진이 팔뚝에 파편이 박혔었다고요. 팔뚝이었길래 망정이지. 얼굴이라도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잘못해서 중요한데 핏줄이라도 건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10살에. 언니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른다고요. 언니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올케가 나를 그렇게 비난했을 때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아 버렸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감쪽같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차라리 어머니처럼 빨리 늙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진이 애미 말에 네가 너무 마음 쓸 거 없다. 그 애가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 했을 거다. 상관없어요. 기어코 나는 상관없다는 말을 해버리고 만다. 어머니는 그런 내 반응이 서운하신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내 말이 예전에 내가 아직 건강한 딸이었을 때처럼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었다. 예정된 수순을 밟는 것처럼 익숙한 고통과 참을 수 없게 역한 갈망들이 가슴을 꽉 채워왔다. 그것은 아픔 같기도 하고 고통 같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는 혐오와 경멸 같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일까? 남편과 함께 살던 7년 동안 내 뿌리 어딘가에 항시 기생하고 있던 그 막막한 두려움, 그 고독이라는 이름의 두려움 말이다. 남편은 자상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 한때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도 되고 싶었다는 그는 이루지 못한 꿈 대신 평신도로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냈다. 그에게 사랑은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사명이었으므로 그 사명으로 그는 나를 사랑했다. 그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간혹 타인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유보하기도 했는데 그가 행하고 있는 수많은 봉사활동 중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맨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예였다. 그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격지심이라도 갖지 않을까 늘 그것을 염려했다. 그러나 나는 남편에게 미안했다. 그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3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나는 거의 필사적으로 내 태중에서 아이를 밀어냈다. 습관성 유산, 내게는 그런 진단이 따라붙었다. 아이를 3번 임신했지만 3번 다 3개월을 전후해서 생명 대신 핏덩이로 아이를 쏟아내었다. 남편은 그때마다 내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지만 내 미안함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내가 그런 것처럼 남편 역시 아이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 내가 아이를 원치 않게 된 것은 어쩌면 남편 때문이라고. 아니, 그것도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남편이 아이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그런 견딜 수 없게 참혹한 의심, 그 절망스러운 의혹을 어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만 표현할 수 있겠는지. 첫 번째 아이를 유산했을 때
남편이 했던 기도를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 내 아이가 그의 신의 품에서 비로소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기도했다. 아이를 추악한 이 세상이나 내 태중에서보다 신의 품에 있게 한 것을 그의 신께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그에게 유산이 된 나의 아이는 내 태중이라는 정거장을 잠깐 거쳐 천국에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간 아이였다. 내가 남편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벌써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유산은 혹시 남편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는 내 아이가 아직 태중에 살아있을 때에도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건 나쁜 생각이었다. 그의 신이 그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면 다시는 내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을 심어주는 짓 같은 것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언젠가 남편에게 윤회를 믿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남편이 불교적인 생사관을 믿을 리가 없을 게 뻔할 터인데 신발장에 숨겨놓은 값싼 럼주를 5모금이나 들이켜고 들어와 남편에게 물어버린 것이다. 왜 그런 걸 물어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나를 형편없는 여자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남편은 내가 술을 마셨다는 것도 아는 체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안경 속의 눈만 조심스럽게 쳐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뱃속에서 사라져간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윤회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남편 역시도 윤회하지 않을까? 나는 남편의 삶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성자였다. 그는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방문하고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봉사했다. 그는 헌혈을 자주 하고 사후 장기 기증 서약서에 도장을 찍고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위해 꼬박꼬박 성금을 헌납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위해 그리 하는 것인지, 천국의 자리, 그 비싼 자리 한 평을 얻기 위해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일까? 아니, 그는 윤회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이 끔찍한 세상 속으로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 말이다. 왜냐하면 나는 꼭 다시 태어나야 할 것 같아서예요. 다시 태어난 일 같은 건 없어. 남편은 부드럽게 아이를 못 낳는 이유로 우울증에 빠져버린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입술을 비틀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지옥에 있겠군요. 천국과 지옥은 아주 먼 거리에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는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안 다닐 텐데 다행이에요. 당신을 다시는 안 보게 될 테니. 오후 5시가 가까운 시간, 그러나 햇살은 아직도 정오의 그것처럼 뜨겁고 거침이 없다. 고 가구점에서 경대 배달을 부탁하고 거리로 나올 때 아주 잠깐 먹구름이 모이는가 싶었다. 한 줄금 소나기라도 내려줄 먹구름을 기대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으나 그 사이 어느새 하늘은 다시 쨍하게 밝아 있었다. 제과점에서의 길지 않았던 시간. 그러나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 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말을 꺼내셨으니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들만이 남아있으리라.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는 기억들 속에
그래도 악착같이 남아있을 고통의 기억. 어머니는 그것을 어떻게 끌어안고 당신의 마지막 길을 가셔야 할지 이제부터는 그것만을 생각해야 하실 것이었다. 괜찮으세요? 차가 어머니의 집 앞으로 들어가는 사거리에 이르렀을 즈음 나는 힘겹게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있는 어머니께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셨다. 어머니의 희미한 웃음, 그것이 다시 내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다. 윤희야. 불쑥 내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물결처럼 출렁이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 출렁이는 것은 어쩌면 내 가슴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아직도 내게 하실 말씀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것. 억울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눈을 감아보지 않았다는 것. 아직은 무사한 삶에 감사한다는 것. 그런 말들 말이다. 어여 가거라. 그러나 어머니의 말은 그것이 고작이었다.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내 쪽으로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고 그리고 건널목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운전대를 잡았으나 그러나 내 눈은 여전히 룸미러를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뒤쫓고 있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문득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환영이지 하면서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다시 바라보니 이번엔 아이 혼자였다. 그렇다. 한 아이가 있었다. 손가락 사이가 툭툭 짓물러 터져 남들이 다 봉숭아 물을 들일 때에도 저 혼자만은 노란색 악취나는 연고를 바르고 있어야 하는 그 아이는 아무도 저와 놀아주지 않으므로 마당 한복판에 물을 받아놓고 그 물속에 발도 담가봤다가 얼굴도 담가봤다가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죽이고 있다. 아이는 얼마 전에 자기 집에 다녀갔었던 문둥이를 기억하고 있다. 문둥이가 다녀가자마자 대문간을 소금물로 박박 씻어 닦던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업이 많다. 다 전생의 업이다. 아이는 전생이란 말을 궁금해한다. 대야에 받아놓은 물이 출렁일 때마다 그 물결에 어린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이는 묻는다. 너는 누구니? 물결 속에 아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난데 너는 누구지? 물결 속의 아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와락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힘주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룸미러 속에는 다시 어머니의 모습만이 보였다. 어머니는 차들이 싱싱 달리는 거리 한복판에 건널목 앞에 서 계셨다. 손가방을 여는가 싶더니 그때 무언가가 쨍 하고 내 눈을 찔렀다. 어머니는 손가방 안에다가 손거울을 집어넣고 계셨는데 아마도 쨍 했던 빗살은 그 손거울에 반사된 햇살이었던 모양이었다. 문득 나는 잠시 전에 어머니께 했던 말을 떠올린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거울의 뒷면을 보고 자기 얼굴이 안 보인다고 미쳐버렸대요. 그러나 어머니는 혹시 아시지 않을까? 모든 기억, 삶의 모든 습관들을 다 잃어버린 뒤에도 어머니는 아시지 않을까? 70평생을 걸어온 삶의 기억으로 밝아진 해안, 그것으로 어머니는 보시지 않을까? 당신의 뒤통수마저도, 아니
이 세상의 뒤통수까지도 말이다. 뒤에서 빵빵 경적음이 울리는 순간 건널목의 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과점 앞에 건널목을 건널 때처럼 또 무연히 서 계셨다. 뒤쪽에서 차들이 계속해서 빵빵 경적음을 울리고 있었지만 나는 다급히 운전석 쪽에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어머니가 차도 아래로 내려선 게 바로 그때였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시다 말고 손가방을 활짝 열어 무언가를 꺼낸다 싶던 어머니는 그 쨍한 햇살 아래 검은색 우산을 활짝 펼쳐 들고 씩씩하게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하셨다. 손거울의 쨍한 빗살은 그 검은색 우산에 가리어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흐르듯 기억이 새 나가고 있는 어머니의 뒤통수도 검은색 우산 속에 가리어져 버렸다. 그러나 그때 나는 어머니가 거울의 앞면을 통해 저쪽 거울의 뒷면까지 걸어가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울의 앞면과 뒷면 사이, 그 사이에는 더 이상 건널목이 아닌 강물이 출렁이며 흐르고 있었다.